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고용 동향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종종 고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마침 어제 고용 동향이 발표됐죠. 둘째 주 수요일입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날 고용 동향이 발표되는데 제가 본 강연과 함께 고용 동향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용이 특히 핫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엄중한 고용 상황, 엄중한 고용 상황이라는 주제가 갑자기 부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현재 경제를 봤을 때 고용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엄격하고 중대하게 대해야 된다. 2018년 한 해의 가장 두드러진 그 특징, 그게 바로 고용 침체였는데 어제 발표된 고용 동향에 보면 이게 회복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고용이 정말 침체인 건지 아니면 반등을 한 것인 건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께서 고용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 일자리 창출 여력 확충이 굉장히 시급하다. 무슨 말이냐면 일자리 창출 여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경제전망 강연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요인에 걸쳐서 5가지 요인을 좀 주목을 했는데 그런 요인에 걸쳐서 고용 창출 여력 자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용 없는 경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었죠. 자, 그러면 고용 여건을 진단할 때, 자, 한번 잠깐 써볼게요. 고용 여건을 진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3대 지표가 있습니다. 그 3대 지표가 바로 첫 번째가 취업자 증감이에요. 취업자 증감. 두 번째가 흔히 말하는 고용률. 세 번째가 실업률입니다.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고용 여건이 괜찮다 안 괜찮다 이게 회복이다 침체다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궁극적인 중요한 잣대가 이 3가지다 라는 건데 그럼 그 3가지 측면에서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죠. 근데 취업자 증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용 동향을 볼 때는 여러분 반드시 고용 여건이 회복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반드시 전년 동월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 시장은 그 무엇보다도 계절성이 짙거든요. 1, 2월 달에 대학생들이 졸업하죠. 그럼 실업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늘 1, 2월 달은 실업률이 제일 높아요. 그럼 올해 2018년 1, 2월부터 쭉 해가지고 실업률을 보면은 지금 10월달 실업률이 1, 2월달에 비해서 계속 쭉 떨어졌어요. 고용시장 개선됐네? 이게 아니라 실업률, 10월 실업률을 보려면 2017년 10월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취업자라는 컨셉도 뭐냐면 2018년 10월의 취업자 규모가 2017년 취업자 규모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증감을 봐야 된다. 그게 증감을 보는 겁니다. 방법론입니다. 증감. 그래서 증감을 보는 겁니다. 역시 고용률이나 실업률이라는 이런 대표적인 고용시장을 진단하는 지표마저도 올해 한 달 동안에, 올해 1년 동안의 실업률, 고용률 추이를 보는 게 아니라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봐야 된다. 그걸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자와 실업자 증감이에요. 증감. 자, 지금 요즘 경기를 보시면 이 앞에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자, 취업자가 파란색이에요. 그러면 취업자가 어때요? 지금 취업자 증감 2018년 7월, 8월, 9월 그러니까 7, 8월이 최저치라고 보면 돼요. 최저치. 취업자 증감이 굉장히 미미하다. 그러다가 10월 들어서 점점 회복되는 느낌이에요. 취업자 증감 규모가 회복된다. 그러면은 와, 고용시장 여건이 이제 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취업자 증감 규모를 보십시오.
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이를 보세요. 그 규모 자체가 레벨 다운 됐죠. 레벨 다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고용시장이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회복됐다라고 봐서 10만 명도 증가하지 않았는데 취업자 규모가 늘어났다. 고용시장이 이제 반등하는 거 아니냐. 회복세를 시작한 건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전년과 비슷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취업자 증감 규모마저도 그렇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없는데 취업자 규모가 증가하는 거 맞아요. 이 기간 동안. 그죠? 취업자 증감이라는 그 증가된 사이즈가 다시 회복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요만큼만 봐도. 그런데 같이 보세요. 실업자는 어때요? 실업자 규모가 취업자 증가 규모보다 더 커요. 취업자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실업자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크다. 그 규모가 더 크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명 실업자도 늘고 취업자도 10만 명 늘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비교할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취업자는요. 전체 취업자가 우리나라 약 2,700만이에요. 2,700만. 취업자 규모 자체가. 이 2,700만 규모에서 10만 명 늘어난 거 하고 실업자 규모가 100만 명인데 약 100만 명. 실업자 규모가 100만 명인데 이 중에서 10만 명 늘어난 거하고 어떤 게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2,700만 명의 취업자 규모 중에 10만 명 정도가 증가한 정도하고 100만 명 정도 규모의 실업자인데 그게 10만 명 정도 늘어난 거하고 다시 볼게요. 절대적으로도 실업자 규모가 더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냥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00만 규모의 취업자 규모에서 늘어난 취업자 규모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10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에서 이만큼 10만 명의 실업자가 늘어나는 건 상당한 겁니다. 실업자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또 취업자 규모가 그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어떤 한 분석된 그런 보고서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분석들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자 이거죠. 취업자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냐 이거죠.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고용통계에서는 제가 이 고용통계에서는 이 규모를 15세 이상 인구입니다. 만 15세 이상 인구. 만 15세에서 64세까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만 15세 이상 모든 인구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라는 정의도 만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라는 표현이 있고 만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인구가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취업자 동향은 만 15세에서 64세까지를 가리킵니다. 또 청년에 대한 정의는 만 15세에서 29세까지만을 가리킵니다. 이게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청년을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고용 대책이라 함은 청년 실업률, 청년 고용률, 청년 취업자를 개선시키겠다는 청년 고용 대책은 만 15세에서 29세까지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 정확한 거죠. 역시 그런 나이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나? 생산 가능 인구는요, 줄지 않았습니다. 만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는 줄지 않았습니다.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는 줄 수도 있죠.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있지만 만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는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취업자 규모가 줄어드는데 그거는 만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보려면 생산 가능 인구는 늘고 있다. 여전히 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월에도 늘었죠. 그리고 특히 2017년 10월에 생산 가능 인구 대비해서 보면 또 엄청나게 늘었죠. 그러니까 이 늘어나는 속도하고 취업자가 늘어나는 속도하고 같이 나란히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취업자 규모가 적정하게 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만 명 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 좋은 고용 여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게 한 가지 많은 분들의 고용시장을 놓고 보는 많은 분들의 의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률과 실업률인데요. 자, 여기를 좀 닫아놓고 생각. 여기 아직 보지 마세요. 여기 다 보지 마시고 이 부분만 볼게요. 2018년 1월부터만 볼게요. 고용률이 어때요? 개선되네요. 개선되네요. 실업률이 어때요? 이 부분만 볼게요. 실업률이 떨어지네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원래 1, 2월 달에는 고용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늘 1, 2월 달에 좋지 않아요. 한겨울에는 흔히 말하는 외부에서 업체가 있지 않는 노점상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운전 자영업자라든가 다양한 종류의 자영업자 규모도 줄고요. 어쨌든 고용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1, 2월 한겨울에 추위일 땐 그래요. 그리고 농업 분야의 자영업자나 농업 분야의 근로자도 줄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1, 2월 달은 원래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이때랑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랑 비교되냐? 제가 표시를 해놨죠. 2017년 10월과 비교를 해야 된다. 그게 정당한 방법이다. 근데 2017년 10월은 고용률이 61.4였는데 2018년 10월은 고용률이 61.2니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업률도 보겠습니다. 실업률도 3.5라는 숫자가 18년 1월 이후로 되게 개선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2017년 10월과 비교해보면 실업률이 0.3%포인트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죠. 실업률이 올랐다. 실업률이 오르고 고용률은 떨어지고 고용 여건이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죠. 자, 여기까지는 고용시장을 들여다보는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때쯤에 최저임금 인상하지 않았느냐, 이때쯤에 52시간 근무제 도입되지 않은 7월 1일부로 도입되지 않았느냐, 그때부터 고용 여건이 더 안 좋아지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지만 이걸 가지고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점에서 여건이 더 나빠진 거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 건지 52시간 근무제 도입 여부 때문인지 여기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정책적인 여건도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마이크로한 레벨로 더 들어가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한번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 통계 엑셀표를 가지고 그대로 그냥 캡처했어요. 통계 엑셀표를 받아서 제가 좀 캡처를 해가지고 그대로 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산업별 취업자야. 취업자인데 산업별 취업자고 취업자의 증감입니다. 역시. 근데 보시면 취업자의 증감 규모를 보시면 근래에 취업자 증감 규모가 레벨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 이걸 확인했죠. 아까 보셨던 그래프랑 똑같은 겁니다. 결국 이렇게 취업자 증감 규모가 많이 떨어졌다. 근데 어디가 많이 떨어졌냐? 중요한 것은 광공업, 특히 제조업 어때요? 계속 마이너스예요. 제조업 영역에서 취업자 규모가 아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산업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고 제조업 경기가 불확실해지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공장을 내보내고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광공업, 특히 제조업의 영역에서는 취업자 규모가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작년보다 조금밖에 안 늘었어의 얘기가 아니라 작년의 취업자 규모보다도 더 줄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디서 줄었느냐? 도소매, 숙박음식업. 그러니까 2018년 1월부로 내내 줄었어요. 도소매, 숙박음식업. 내내 줄었어요. 다른 데는 그래도 계속 느는데 여기는 내내 마이너스예요.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런 근로조건 개선에 따라서
일자리의 양이 준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많은 언론이나 분석가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볼게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을 봤으면 이번에는 직업별 취업자 증감을 볼게요. 직업별 취업자 증감을 봐도 다른 전체 취업자는 이만큼 는다고 말씀드려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쪼개느냐? 관리자 전문가 그룹, 사무 종사자 그룹, 서비스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이렇게 했는데 기능 기계 조작 조립 단순 노무 종사자. 근데 보면 어디가 줄어요? 여기가 줄잖아요. 여기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게 잠깐 주는 게 아니라 내내 줄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작년보다 취업자 규모가 늘어나는데 서비스 판매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줄잖아요. 결국 이런 걸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한시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정해 나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자, 다음 종사상지별로 볼게요. 제가 정리를 많이 했지만 한번 잠깐 또 아마 고용시장 생기초인가 뽀개기인가 뭐 그런 경익남 방송에서 제가 한번 쫙 해드렸는데 그냥 간단히 보면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나뉘어요. 종사상 지위별로.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이 있고 자기 스스로에게 월급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임금 근로자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뭘로 나누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로 나눠요. 이게 종사상 지위별로 나눈 거예요.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이 아니에요. 비임금 근로자는 고용주가 있고 고용주는 뭐예요? 고용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사람. 치킨집을 하는데 사람 데리고 일하는 사람. 그걸 고용주라고 하고 그 다음 자영자가 있어요. 1인 자영업자를 자영자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치킨집을 하는데 아내가 무급으로 도와요. 그러면 그 사람을 무급가족 종사자라고 하는데 OECD 기준에서는 자영업자를 이 비임금 근로자 전체를 자영업자라고 한다. 되셨죠? 이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최근에 비임금 근로자가 줍니다. 특히 어디가 줄어요? 1인 자영업자가 줄어요. 되셨죠? 1인 자영업체가 준다. 1인 자영업체가 구조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줄어요? 임금 근로자 중에서는 상용 근로자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어쨌든 플러스잖아요. 근데 뭐가 줄어요? 임시 일용 근로자가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별로 보나 직업별로 보나 종사상 지위별로 보나 열악한 계층의 근로자들이 준다. 물론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냐?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상용 근로자 비중이 높아진다. 임시 일용 근로자가 상용 근로자화 된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들이 여기로 이동하는지 여부는 여기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판단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런데 어쨌든 임시 일용 근로자가 준다. 그래서 제가 경제전망 강연 때 고용 없는 경제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용주가 임금 부담, 고용 부담에 따라서 고용 인력을 줄여나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통계를 통해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 2018년 한 해 동안 고용 가지고 참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 그 방송 출연한 그것도 블로그에 올려놓긴 했지만 고용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 녹록치 않은데 더더군다나 고용 시장을 견인할 만한 투자 여건이 더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투자가 너무 침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단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화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난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런 고용 시장의 난관을 각계각층이 뭐 이렇게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가게는 가게대로 어떤 방식이든 이런 난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이 고용시장을 잘 엄중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같이 잘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제가 주장하는 바는 투자 여건을 하루빨리 더 속도를 높여서 투자 여건을 개선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고민이 더 집중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 경제부총리의 교체 시기를 맞이해서 그런 제안도 함께 드리면서 이만 좀 엄중한 분위기죠. 2019년 경제를 맞이하는 지금 이 시점에도 이 고용에 있어서는 쉽게 미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번 주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고용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